1592년이라고 하면요. 그 통신기술이라고 해봐야 뭐 파발마나 봉화 이게 전부였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죠. 근데 이때 한반도 남쪽 바다에 갑자기 16만 명이 넘는 거대한 정규군이 들이닥칩니다. 이게 그냥 뭐 걸어서 국경을 넘은 게 아니라 그 험한 바다를 건너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행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사실. 네, 그래서 현대의 군사 전문가들도 약간 경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어떻게 이 정도 규모의 병력이랑 화력을 바다 건너로 투사할 수 있었냐 하면서요. 도대체 막 100년 동안 내전을 치르던 섬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륙을 집어삼킬 만한 이런 거대한 전쟁 계계를 뚝딱 가동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이라고 이름표를 딱 붙여놓고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몇몇 전투가 이겼다 졌다 이렇게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진짜 무서운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 이면을 보면요. 국가의 모든 자원을 오직 전쟁용으로 포맷해버린 한 독재자의 광기, 그리고 유럽 제국주의가 아시아로 팽창하려는 야욕, 또 그 거대한 기업 박스를 막 맨몸으로 막아세웠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생존기가 완전히 뒤엉켜 있는 거거든요. 와,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 심층 탐구 시간에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이 16세기의 거대한 세계 대전을 완전히 새로운 시야각으로 해치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바다위 이순신 장군의 시점이 아니고요. 적군의 수뇌부, 그리고 강원도 산악지대의 짙은 안개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뼈대는 세 가지 놀라운 기록에서 출발하는데요. 전쟁의 참상을 소설처럼 생생하게 복원해낸 묵은 꿈, 목료도원도, 사라진 그림, 그리고 일본 최남단의 영주가 낯선 조선의 산맥에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시마주 요시히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태의 배경이 된 전국시대 통일 과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문헌들을 이렇게 쫙 교차해서 들여다보면요. 평원지상전에서는 거의 무적에 가까웠던 일본의 정규군이 도대체 왜 조선의 험준한 지형과 백성들 앞에서 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작동 원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전쟁이라는 폭풍에 몰아치기 직전 1591년 늦가을에 일본 오사카성으로 시계를 한번 되돌려보죠. 조선에서 파견된 통신사 황영길이랑 김성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러 갔잖아요. 네, 갔었죠. 근데 그들을 맞이한 풍경이 절대 평화로운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벽 아래 창고가 열릴 때마다 막 쌀가마니보다 더 많은 무기들이 끝도 없이 쌓여 있었고 도시 전체에 철, 기름, 말국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하죠. 네, 히데요시는 이미 전쟁을 그냥 구상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실행 파일을 띄워놓고 있었던 거죠. 아, 벌써 다 준비가 끝난 상태였군요. 그렇죠. 외관에 드나드는 상인들이나 승려들을 일종의 스파이로 활용을 했거든요. 조선의 병력 수가 몇 명인지, 성벽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화포 종류는 뭔지, 심지어 어느 집안에 곡창지대가 있는지를 다 데이터로 축적해둔 상태였어요. 와, 진짜 치밀하네요. 네, 게다가 조선은 산이 험하고 많으니까 병력의 주축은 바다를 통해서 빠르게 북상해서 곡창지대를 장악한다는 물류 전략까지 완성이 되어 있었죠. 근데 더 답답한 건요. 그 섬뜩한 오사카성을 직접 보고 돌아온 조선 수뇌부의 반응이에요. 정사 황영길은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겁니다 하고 명확하게 위기 신호를 보냈잖아요. 네, 정확히 봤죠. 근데 부사 김성일은 그저 허세일 뿐입니다 하면서 축소 보고를 해버려요. 아니, 명백한 위기 신호가 막 빨간불로 깜빵이는데도 이거 약간 현대 기업의 치명적인 이사회 오판 같지 않나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데이터만 쏙 취합해버리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위협의 실체 자체를 마주하는 걸 심리적으로 거부해버린 전형적인 확증 편향이죠. 근데 조선 조정이 그렇게 서류 가지고 논쟁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에 히데요시는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전쟁 기계로 뜯어고치고 있었습니다. 아, 그 문헌에 나오는 검지, 그러니까 고쿠다카제랑 카타나가리라는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웠거든요. 아니, 100년이 넘는 그 끔찍한 내전을 이제 막 수습했는데 어떻게 반란도 없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 국민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하고요. 일단 이 검지라는 게 농지를 측량했다는 건데 이게 전쟁 준비랑 어떻게 직결되는 겁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땅 크기를 잰 게 아니에요. 검지, 그러니까 고쿠다카제는 전국의 모든 토지가 생산해내는 가치를 쌀이라는 단일 기축통화로 싹 다 환산해버린 아주 무서운 통제 시스템입니다. 아, 화폐 대신 쌀로요? 네, 예전에는 영주들이 알아서 세금 걷고 자기 병력 유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히데요시 중앙정부가 딱 정해버린 거예요. 너네 영지는 쌀 10만 석을 생산하니까 전쟁 나면 정확히 2,500명의 병력이랑 걔네 먹일 군량을 내놔라 하고 규격화를 해버린 거죠. 와, 그러니까 군사력 징발을 완벽하게 계량화하고 수치화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이랑 인력을 막 엑셀표처럼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그럼 가타나가리는 뭡니까? 칼을 빼앗겼다는 뜻 같은데요? 네,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전면 몰수하는 정책이었어요. 아, 농민들 무기를요. 반발이 심했을 텐데요. 그래서 표면적인 핑계를 댔죠. 대불상을 만드는데 쇳물이 필요하다는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웠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당연히 철저한 무장의 제였죠. 아, 검지로 해금은 엄청 뜯어가는데 무기까지 있으면 폭동이 일어날 테니까 미리 싹을 자른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가타나가리를 통해서 일본 사회는 싸우는 자인 무사랑, 생산하는 자인 농민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투 인력은 진짜 오직 전쟁에만 집중하고 농민들은 발라는 꿈도 못 꾼 채 그냥 보급품만 생산하는 거대한 공장의 톱니바퀴가 되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내부의 마찰 계수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리니까 그 남아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100% 외부 팽창에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히데요시의 지정학적 설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어떤 거죠? 그는 자기한테 가장 위협적인 라이벌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지제 배치를 핑계로 그를 당시 완전 늪지대랑 황무지에 불과했던 간토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도쿄 일대로 아예 쫓아내버립니다. 아, 강력한 경쟁자의 손발을 묶으려고 일부러 척박한 변방으로 자찬을 시킨 거군요. 근데 잠깐만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 결정이 결국 히데요시 본인한테 완전 치명적인 독이 된 거 아닌가요?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가 바로 거기서 발생합니다. 도쿠가와는 자기는 이 간토 황무지를 개척해야 한다는 명분을 딱 내세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이라는 그 엄청난 소모전에 병력이나 물자를 거의 안 쓰고 참전을 피합니다. 와, 대박이네요. 자기 힘을 온전히 비축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히데요시의 견제가 역설적으로 도쿠가와를 살려준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진짜 재밌네요. 자, 이제 일본 내부가 어떻게 세팅됐는지는 이해가 확 갑니다. 근데 제가 이 문헌들을 읽다가 약간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멈칫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아무리 내부를 통제했어도 이때가 16세기잖아요. 바다를 건너서 그 거대한 대륙의 국가들이랑 전쟁을 하려면 엄청난 해군력이랑 최첨단 무기가 필수인데 일본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화력을 단숨에 끌어온 건가요? 보니까 예수회의 신부들, 포르투갈, 스페인 얘기가 막 나오던데 임진왜란 배후에 유럽 제국주의가 개입되어 있었다고요? 네, 이 글로벌 동맹의 역학관계를 알아야 임진왜란의 진짜 거대한 스케일이 보입니다. 1549년에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신부가 사츠마에 처음 상륙한 이래로 일본 안에서 카톨릭 교세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어요. 권력의 상징이었죠. 아, 종교가 권력이었다고요? 네, 서양 선교사들이랑 선을 딱 대면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조총이랑 화약을 대량으로 얻을 수 있었거든요. 기록 보니까 1589년에 히데요시가 예수의 카스파르 코엘료 신부한테 진짜 노골적인 제안을 하더라고요. 내가 조선이란 중국 정복하면 거기다 너희 교회 마음껏 짓게 해줄게. 대신 포르투갈의 거대한 군함 2척을 달라. 네, 맞아요. 엄청난 거래죠. 아니, 이게 동네 흥정도 아니고 남의 나라 영토를 담보로 유럽 군사력을 끌어들이려는 이 미친 제안에 코엘료 신부가 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기리시탄, 그러니까 카톨릭 믿는 일본 영주들 총동원해서 돕겠다고요. 이거 완전 지역 분쟁인 줄 알았더니 다국적 기업의 로비가 얽혀 있는 것 같잖아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이랑 제국주의적 탐욕이 완벽하게 일치해버린 순간이죠. 예수에는 동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강력한 군사적 돌격대가 필요했고 히데요시는 대륙 정복을 위해 갤리온 선박이랑 화약이 절실했으니까요. 잠깐만요. 근데
히데요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순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생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권력자인데 서양 선교사들이 언제 일본을 식민지로 삼을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정말 순수하게 동맹으로 믿은 겁니까? 절대 안 믿었죠. 오히려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 코엘료 신부가 기리시탄 다이묘들을 움직여서 돕겠다고 말한 그 순간 히데요시는 아마 등골이 오싹했을 거예요. 아, 외국인 신부 한마디에 내 밑에 영주들이 군대를 움직인다고? 바로 그겁니다. 그건 자기 권력에 대한 엄청난 위협이잖아요. 그래서 무기랑 교역은 계속 원하면서도 선교사들을 쫓아내는 그 유명한 바테렌 추방령, 즉 금교령을 내리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와, 진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현실 정치네요. 서로 철저하게 이용만 하려고 했던 묵계였군요. 네, 아주 위험한 줄타기였죠. 근데 예수의 쪽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금교령 무마시키려고 알레산드로 발리냐노 순찰사가 히데요시한테 밀라노산 백색갑주에 아라비아산 명마까지 바쳤다면서요. 네, 뇌물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예수회의 알폰소 산체스 신부 같은 사람은요.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원주민, 스페인 함대, 거기다 일본 무사들까지 다 연합군으로 편성해서 아예 명나라를 정복하자는 구체적인 중국 정복 프로젝트 기획안을 본국에 보내기까지 했어요. 와, 이거 진짜 미쳤네요.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임진왜란 최선봉에 섰던 고니시 유키나가 같은 영주들 가슴에 있던 십자가가 그냥 개인 신앙이 아니라 16세기 글로벌 십자군의 깃발이었다는 게 확 와닿습니다. 네, 한마디로 임진왜란은 동북아시아의 국지전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세계사의 팽창주의적 에너지가 한반도에서 쾅 하고 충돌한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내부 통제의 시스템에 유럽 무기까지 장착한 일본군이 1592년 4월에 드디어 부산 앞바다에 상륙은 합니다. 네, 수백 척의 검은 배들이 바다를 뒤덮었고 번개 같은 조충의 집중 사격이 시작됐죠. 100년 동안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정교군을 상대로 평원에서 치러진 조선군의 전투는 사실상 한양까지 방어선이 순식간에 붕괴하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히데요시 본인도 조선 무너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며 놀랐다고 하니까요. 근데 평야를 삼키면서 거침없이 올라가던 일본군이 아주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강원도의 험준한 산맥이었어요. 맞습니다. 히데요시가 오사카 성에서 조선이 무너져도 아직 산이 남았다라고 예측을 하긴 했었죠. 그리고 그 산 속으로 걸어 들어간 부대가 바로 시마주 요시히로가 이끄는 제4번대였습니다. 아, 이 시마주 부대가 또 엄청난 정예병이라면서요? 네, 규슈 최남단 사츠마 출신의 맹장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일본 내에서도 전투력으로는 진짜 둘째가라며 서러운 부대였어요. 근데 이 무적의 군단이 강원도의 안개 속에서 마주친 건 진영을 갖춘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집신 신고 배옷 입은 늙은 사냥꾼, 약초꾼, 붓쥐던 선비들, 바로 의병이었죠. 저는 이들의 전술이 너무 놀라웠어요. 평원에서 정규군이랑 정면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절벽에서 화약통을 굴리고 짐수레에 실린 군량 노리고 우물에 흙 부어놓고 통나무 숨기고 이거 완전 첨단 무기로 우장한 군대가 동네의 등산동호회 같은 백성들 치고 빠지기에 발이 묶인 셈이잖아요. 네, 평원 전투에만 익숙했던 일본군한테는 완전히 미지의 공포였을 겁니다. 산악 게릴라전의 핵심은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한 번 이기기보다 10번 멈추게 한다는 의병장의 기록처럼 군량과 보급선을 끊어버리는 건 이 전쟁 기계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찌른 거였어요. 하루 갈 길을 사흘 걸리게 만들어버리니까요. 진짜 밤새 행군했는데 식량은 다 불타 있고 우물은 막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 멘탈이 나가죠. 근데 여기서 적장 시마즈 요시히로의 대처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합니다. 부하들이 분노해서 돌격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요. 네, 그게 바로 그가 백전노장이라는 증거죠. 시마지는 산을 오르면서 끊임없이 바람의 방향을 읽었습니다. 적은 적지만 산은 많다면서 안개 속으로 산을 쫓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심지어 산불을 놓자는 의견에도 불은 바람을 부르고 그게 결국 우리를 덮친다며 자연의 섭리를 냉철하게 파악했죠. 아, 산이 조선군에게도 벽이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뚫을 수 없는 요새라는 걸 인정한 거군요. 진짜 냉철한 전술가네요. 네, 전문가님, 저는 이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인물을 파면 팔수록 정말 큰 인지부조화가 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아니, 한쪽 면을 보면 완전 무자비한 전쟁광이에요. 사천성 전투에서는 7천 명으로 4만 명을 도륙했고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노량해전의 적장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남원성 전투 끝나고는 조선 도공 80명을 강제로 일본에 끌고 간 잔혹한 학살자잖아요. 네, 그런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죠. 근데 그가 남긴 편지나 내부 기록을 보면 완전 딴판입니다. 부하들을 엄청 아껴서 한겨울에도 동사하는 병사가 없게 했대요. 그리고 갓난아기를 무릎에 앉혀서 축복해주고 아내한테 보낸 편지는 더 기가 막힙니다. 아이들을 위해 불경을 외는 것보다 당신이 강하게 살아주는 게 더 기쁘다면서 눈물의 편지를 써요. 남의 나라에서는 도공을 납치하고 살육하는 인간이 자기 진영에서는 세상 로맨티시스트의 따뜻한 주군이라니. 현대 청취자들은 이 끔찍한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소화해야 합니까? 우리가 현대의 도덕관념으로 16세기 센고쿠 시대의 무사들을 평가하려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극한의 혼란기 속에서 무장들에게는 가문 보존과 생존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밖에 없었어요. 내 사람과 외부인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세계관이죠. 아,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 편이냐 아니냐의 문제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마지가 보여준 잔혹함과 따뜻함은 모순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가신, 내 가족, 내 영지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책임감의 양면이었어요. 조선도공을 납치한 것도 자기 영지를 부유하게 만들 효율적인 수단이었고 부하들을 아낀 것도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철학이었던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생존 본능이네요. 그 맹목적인 집념이 폭발한 게 1600년에 있었던 새끼가하라 전투겠군요. 서군으로 참전했다가 1500명 중에 80여 명만 남은 상태에서 적진을 정면으로 뚫고 탈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이면 항복을 했을 텐데 가문을 살리려고 이시다 미스나리의 무시를 견디고 적진 한가운데로 돌파해버리죠. 부하들을 방패 삼아 살아남은 그 끔찍한 희생 덕분에 시마지 가문은 사츠마로 돌아가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야, 진짜 소름 돋네요. 자, 오늘 저희는 아주 입체적인 시마지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해체해 봤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이 임진왜란이 단순한 1차원적 충돌이 아니었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네, 유럽의 팽창 야욕, 히데요시의 권력 재편, 그리고 산을 등지고 싸운 이름 없는 조선 백성들의 끈질긴 저항이 얽힌 거대한 지정학적 그물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단편적인 정보만 보지 않고 숨겨진 맥락, 지리, 인간의 양면성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오늘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파편적인 정보들을 모아서 아주 도발적인 사고 실험을 하나 던져드릴까 하는데요. 초반에 언급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기억하시죠? 히데요시의 견제 때문에 황무지 간토에 묶여서 전쟁에 참전 안 했던 인물이요. 그리고 조선의 험준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히데요시의 정예병들을 끊임없이 갉아먹었던 위병들. 이 둘을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름 없는 조선 백성들이 그 산속에서 그냥 저항을 포기하고 길을 내주며 무기력하게 무너졌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집신 신고 싸운 백성들의 그 피눈물 나는 저항이 히데요시 세력을 완전히 소진시켰고 그것 때문에 전혀 의도치 않게 힘을 비축하고 있던 도쿠가와가 최후의 승자가 된 건 아닐까요? 조선 백성들의 처절한 분투가 결국 일본의 250년의 평화, 즉 에도 막부를 여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낳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진짜 묘하네요. 산속에서 누군가 굴려보낸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꿨을지도 모른다는 이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당신의 사소한 저항이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말입니다.